네, 안녕하세요. 삼성물 리서치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는 오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여기에 대한 왜 그런지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요. 연초에 ECB, BOJ 그리고 다음 주에 연준의 FOMC까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이미 회의를 했고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 그 시장의 기대가 좀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연준이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지표들이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면서 시장의 기대에 좀 실망을 안기는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이것을 압도하는 그러한 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확인하면서 증시도 올라가고 미국 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말고도 지금 BOJ와 ECB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사내 사정으로 좀 방송을 몇 주 쉬는 관계로 FOMC에서 보셔야 할 포인트를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장의 기대가 지난달까지는 3월 인상을 거의 한 75%로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월 인상보다는 5월 FOMC에서 인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지금 이제 교차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도 조금 뒤로 밀릴 수 있을지 이에 대한 힌트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배경에 있는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지.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고용 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양호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소비 심리가 양호한 것이 지난주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난주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수가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여건이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우측에 보이는 차트가 미시건 대학교의 미국 소비자 기대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작년에 그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좀 하락하던 이런 것이 반등을 했었고, 하지만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있으면서 조금 내려왔었는데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여전히 소비 심리에 대해서는 견조함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시장의 기대가 조금 과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과도했다라는 말은 침체가 없으면서 인하만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장 좋은 이런 과한 기대를 했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경기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후퇴시킨 점,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후퇴하더라도 견조한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산 배분을 하는 측면에선 그렇겠죠. 고정된 금리를 주는 채권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이러한 실적이라던가 양호한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증시가 상승을 보이면서 10년 금리가 조금 상승하고 있음에도 제가 일부러 차트를 거꾸로 했는데요.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채권에 대한 수요보다는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BOJ 회의가 있었는데요. 어제 BOJ 회의를 요약을 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2분기 경에는 BOJ도 통화정책 변화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좀 시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코어 CPI가 비록 최근에 좀 내림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고요. 어제 그 BOJ 총재가 한 말이 물가가 오르고 또 임금도 상승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다른 나라와 달리 물가 2%를 달성하고자 하는 밑에서부터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러한 목표가 이제 달성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멘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춘투라고 하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BOJ 총재는 임금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앞으로 나올 임금 협상에서 임금 인상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 1월과 4월 사이에 한 번에 더 BOJ 회의가 있지만 지금 1월, 4월, 7월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경제 전망을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봄철 임금 협상 과정을 보고 4월부터 정책 변화를 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정책 변화라 함은 현재 마이너스 0.1%인 기준금리를 이제 제로 수준으로 올리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ECB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ECB는 지금 연준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올해 4월 정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연준과 마찬가지로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지금 후퇴시키는 지금 경계를 보이는 이런 연준 위원들의 연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ECB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보이는 이유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CPI가 계속 물론 10%를 넘던 아주 고공행진을 했던 흐름도 보였지만 2022년 후반부터 이렇게 계속 하락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목표 수준인 2%를 향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CPI가 다시 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가가 안정되어가는 이런 둔화 흐름에 대해서 아직은 정책 변화를 확신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유로존의 가장 큰 이 경제 대표국인 독일의 그 제조업 관련 PMI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 좀 둔화되는 악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조금 차단을 하겠지만 이것이 막 매파적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완고하게 현재의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반기에 시장이 갖고 있는 인하 기대 정도만 좀 물리는 이런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FOMC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결정보다 QT에 대한 논의가 이제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너무 복잡한 내용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연준이 이제 목표로 하는 은행 간 이 지준을 거래하는 페드 펀즈 금리 이게 이제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국채를 담보로 이제 돈을 빌리는 이런 아주 초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를 SOFR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말 12월 초에 한 번 정도 약간 스파이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 1월 초에 또 한 번의 스파이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 약간의 유동성이 조금 경색되는 상황,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연준이 지금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자산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사실은 그 규모를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동성 경색의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이
연준 밸런스 시트이고요. 가장 고점으로는 약 9조 달러 가까이 있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 규모가 축소가 되면 결국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에 예치해 놓은 은행들의 이 지급준비금도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로 그 단기 자금을 운영하는 이러한 그 머니마켓 펀드에 이것이 연준에 어떻게 보면 초단기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하는 영래포 이 자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금 영래포 이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미 그 2019년경에 한 번 정도 SOFR 금리가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QT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2019년 8월에 이제 당시에 QT를 종료를 했는데 2019년 9월에 SOFR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 연준이 QE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2019년 10월부터 좀 재개하는 조금은 좀 운영상의 약간의 미숙함이 보였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은행 지급 준비금이 이 GDP 대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7%를 하회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발작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연준과 이 시장은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급준비금을 줄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24년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준은 GDP 대비해서 한 10에서 12% 정도를 지급준비금의 하단으로 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 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거의 이제 가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작년 7월, 9월, 11월 FOMC에서는 아마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 연준 위원은 금리 인하 시에도 QT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연준이 QT를 하는 목적은 과거에 금리를 제로 이상으로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했던 좀 비전통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QT를 통해서 정책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11월 FOMC까지는 이러한 일부 위원회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QT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 말에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유동성 경색의 신호가 다소 나타나면서 12월 FOMC에서는 이제 일부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원문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밸런스 시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QT를 하는 목적은 대차대조표 이제 정상화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일단 QT 속도를 좀 느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중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사전 가이드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지금 시장은 MBS 그 주택 시장과 관련된 MBS는 현재 속도를 좀 유지하고 미국채를 그 줄이는 속도를 조금 감속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QT를 하는 과정이 조심스러워야 하냐 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QT 과정에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혹시나 이 어떤 자금 시장의 경색 또 그것을 통해서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긴축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QT의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한 운영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던가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이런 대응이 나올 것을 사실은 경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큐티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차트는 작년 8월에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이 큐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이 자산 이 대차대조표의 어떤 축소에 따른 어떤 영향을 이미 논의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QT1, 그 다음에 QT2,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박스에서 나오는 QE 다시 시작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때 시절에 경험한 이러한 것을 좀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신 거는 8월 기준에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제공한 자료였고요. 앞서 보신 자료를 지금 현재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 보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제 파란색 연준의 총 대차대조표의 규모는 굉장히 균형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옅은 파란색이 은행이 연준에 맡겨놓은 이제 지급준비금인데 지금 8월까지는 사실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늘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은행 지준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은행 지준이 너무 과도하게 줄어들어서 앞서 보신 2019년처럼 어떤 위기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을 줄이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연준의 지준은 오히려 약간 반등을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이제 영래포 자금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영래포의 전체 규모가 과거에 약 한 2천에서 3천억 달러 정도 이 정도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계속 QT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올해 1분기 정도에는 이제 과거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과거 수준에 그냥 기계적으로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앞서 보신 12월 말 1월 초 상황처럼 조금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그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를 연착륙시켜야 할 이러한 논의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음 주 FOMC에서는 이 QT를 중단을 할지 아니면 QT의 규모를 얼마 정도로 축소시켜서 연착륙을 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아주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금융시장 전반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차근차근히 연준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논의를 해가면서 질서 있게 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다음 주에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저희 회사에 이 방송시설을 좀 정비하는 관계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방송이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